일본인 상점은 달랐다. 진열도 보기 좋게 잘 해놓고 물건도 매일 먼지를 닦아 항상 새 것 같았으며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모든 손님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반겼다. 일본인은 어려서부터 하루에도 수백 번씩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도록 훈련을 받은 것 같았다. 좀처럼 웃을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을 내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며 싸우는 부득과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자기들끼리는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혐오를 숨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드러내놓고 조선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거만하게 굴진 않았다.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욕을 해대는 조선인들도 일본인 앞에서는 온순해지기 마련이었다. 돈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순사와 헌병의 보호를 받는 일본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쓰는 바보는 없었다. 일본 순사와 헌병들은 말 앞에 얼쩡대거나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듣는 조선인들에게 빠가야로 라고 욕을 퍼붓곤 했다. 바보라는 뜻이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두 민족이 섞여 살아도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정중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이던 일본인이 실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준 사건은 3.1 만세운동이었다. 일본인에게 온순하게 복종만 하던 조선인이 실은 얼마나 큰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다. 1919년 3월 1일부터 2달간 모든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산골짝 장터 마당까지 조선반도 구석구석에서 수백만 조선인이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만세운동을 벌였다. 시위는 처음에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격화되면서 경찰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조선인 7천여 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잠잠해졌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해 김명신은 13살이었다. 13살에 마산포 시장에서 시작된 시위에는 걸어다닐 수 있는 조선인은 다 참가한 것 같았다. 김명신의 집과 몇몇 집에서 몰래 만든 종이 태극기가 장터 입구에서 나누어지고 고보생부터 어부와 안악들, 노인과 아이들, 육아의 기생들까지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고보생, 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지.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목이 쉬도록 만세를 불러댔다. 기마경찰과 순사들이 몰려와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해산시킬 때까지 마산포는 수천 인파들로 들끓었다. 생선피 대신 사람의 피가 부두를 물들인 잔인한 진압으로 몇 사람이나 죽고 다쳤는지 알 수 없었다. 여자 나이 13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 벌써 혼인의 민며느리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다. 김명신은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구마산을 돌아다녔다. 어딘가에 엄마와 오빠도 있을 것이었다. 기마경찰을 만난 곳은 어시장 입구였다. 시위 대열 앞쪽에서 여자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와 사람이 죽었다는 고함이 들려왔다. 불과 몇 초 만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갑자기 길이 확 트였다. 말탄 순사와 헌병들이 피 묻은 칼로 사람들을 내리치며 몰아세우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길바닥에는 벌써 몇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바로 앞까지 달려온 기마경찰이 태극기를 높이 치켜든 중년 남자의 손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손목이 잘려나가면서 피가 그 사람의 머리와 흰옷 위로 흩뿌려졌다. 손목이 잘리는 광경을 본 순간 김명신은 온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집신 두 짝이 모두 벗겨져 사라진 것도 몰랐다. 뒷골목으로 달아나는 인파 속에 묻혀 집으로 내달았다. 집 앞에 나와 있던 동생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고리를 꽉 잡고 두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떨고 있으려니 바깥이 조용해졌다. 호루라기 소리와 일본 순사들의 고함 소리만 들려왔다.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는 동생들을 붙잡고 있자니 불현듯 수치심이 밀려왔다. 공포에 질려 도망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울컥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김명신은 이를 악물고 되새겼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이 비겁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체포된 엄마와 오빠는 며칠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주발에 밥을 해들고 헌병대에 잡혀간 가족들을 찾아다녔다. 김명시도 삼촌과 이모를 따라 보리밥을 해서 헌병대에 찾아갔지만 밥만 받아 들여보낼 뿐 면회는 시켜주지 않았다. 헌병대와 경찰서, 담장 너머로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다.
시위가 잠잠해지자 헌병들은 집집마다 뒤져 태극기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흰종이 가운데 태극 문양이 그려놓고 네 귀퉁이에 막대 모양의 사괴를 그린 상징물에 불과했는데도 태극기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은 거의 종교적이었다. 일단 태워버리고 필요할 때 다시 그려도 되는 것을 차마 없애버리지 못했다. 다들 어떻게든 감춰놓으려고만 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다. 헌병들은 군화를 신은 채 방 안에까지 들어와 구석구석 뒤지고 다녔다. 옷장을 엎어놓고 천장을 뜯다 못해 아궁이와 굴뚝 심지어 변수에 쌓아놓은 잿더미 속까지 뒤졌다. 잿더미 속. 태극기가 발견되면 주인을 잡아다 혹독한 고문을 가한 뒤 90대 태형에 처했다. 그래도 다들 태극기를 숨겼다. 항아리에 넣어 담장 밑에 묻기도 하고 소못 앞섬에 넣고 단단히 꿰매기도 했다. 온 동네에 걸친 가택수색이 끝난 뒤에는 죄가 가볍다고 판정받은 사람에게 볼기를 때려 감옥살을 대신하게 하는 폐형을 시작했다. 제일 가벼운 형이 90대였다. 한 ben에 다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루에 30대씩 사흘 동안 때렸다. 야, 90대 한 번에 다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하루에 30대씩. 맞을 사람들은 경찰서와 헌병대 유치장이나 집에서 대기하다가 차례로 불려갔는데 마산읍내 병력만으로는 모자랐는지 타지에서 매를 때릴 사람을 데려오기까지 했다. 매를 때릴 사람까지 데려오다니. 김명씨는 몇 번 마산경찰서 담장 너머로 태형 장면을 보았다. 십자가 모양으로 짠 나무 틀에 엎어놓고 양팔과 양다리를 묶은 다음 바지를 내려 맨살을 드러낸 뒤 헌병 보조원 둘이 서로 마주서서 교대로 때렸다. 첫날 맞을 때는 시퍼렇게 멍만 들다가 점점 시뻘겋게 부어올라 살점이 터지고 흐물흐물해져 나중에는 살점과 피가 튀어올라 헌병들의 옷과 얼굴에 나라가 붙었다. 첫날에는 억 소리라도 내다가 사흘째가 되면 우후 하는 거친 숨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엄마보다 먼저 오빠 김영선이 석방되었다. 김영선 90대를 먼저 맞았나 보구나. 보름 만이었다. 정규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은 나오지 못하거나 태형을 당했는데 김영선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어 태형도 받지 않았다. 태형도 안 받았고. 더러운 놈들, 무식한 노동자라고 옥살이까지 차별하더구나. 보통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오빠는 학비가 없어 구마산의 상가 건물 2층에 문을 연 2년제 간이 농업학교에 들어갔다. 한방 소화제 영신환을 떼어다 팔기도 하고 한글로 출판된 백과사전이나 옥편을 등에 지고 다니며 팔아보았지만 학비의 보태기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다. 결국 월사금을 내지 못해 중퇴하고 엄마를 따라 부두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을 때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오빠는 다시 부두 하역 임부로 나갔다. 호리호리 키만 클 뿐 깡마른 데다 폐가 약해 쌀 몇 가마니만 날라도 얼굴이 하얘져 주저앉곤 하면서도 절대 쓰러져 눕지 않고 버텼다. 엄마는 좀처럼 나오지 못했다. 태극기를 만든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친척들은 김명씨 형제들이 머리가 뛰어난 건 엄마를 닮아서라고 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몸으로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태극기를 만들고 시위에도 맨 앞장섰던 엄마였다. 엄마가 고려를 마치고 나온 것은 4월 중순이었다. 주범이라 해서 얼마나 혹독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는지 다리를 절뚝거렸고 허리도 잘 펴지 못했다. 뺨따기를 하도 맞아서 귀 속을 다쳤는지 소리도 잘 듣지 못했다. 엄마는 누워있어도 몸이 붕붕 돌아가는 것 같은 현기증과 구역질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에게 세상의 이치에 대해 말해주었다. 외놈들이 저러는 것도 일찌감치 신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서양 문문이라면 문둥이 보듯 하는 바람에 나라가 요모양 요꼴이 되고 말았다. 내가 제대로 학비대줄 형편은 못되지만 너희들은 기를 쓰고 서양 문물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한문도 한글도 모르는 문맹자가 태반이던 시절이었다. 면마다 보통학교가 세워지고 군마다 고등보통학교가 세워졌지만 월사금이 비싸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니기 어려웠다. 더구나 여자를 가르치려는 부모는 드물었다. 가난한 집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한글이나 깨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김명씨를 보통학교에 보내고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엄마가 기차를 타고 내륙으로 생선장사를 나가는 날이면 김명씨는 어린 여동생을 업고 학교에 갔다. 교실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어 운동장에 내려놓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동생이 언니를 찾으며 울어댔다.
선생은 거의가 일본인이었는데 마음씨 좋은 선생은 나가서 달래주고 오라며 봐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생은 엄격하게 됐다. 그렇게 많이 안 울도록 내버려두고 있노라면 선생의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동생이 우는 소리만 들려왔다. 휴식종이 울리자마자 뛰어나가 보면 울다 지친 동생은 얼굴이 흙먼지와 눈물자국으로 얼룩진 채 딸꾹질을 하고 있었다. 원칙이 엄하다고 해서 일본인 선생들이 나빴던 것만 아니었다. 밀린 월사금을 대신 내준 일본인 여교사도 있었다. 그녀는 김명씨와 몇몇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 돈불이나 우동 같은 일본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가져온 헌옷을 나눠주기도 했다. 졸업할 때 김명씨의 성적을 아까워하며 힘들더라도 경성으로 유학 가라고 권한 이도 일본인 선생이었다. 하지만 월사금이 4원이었다. 가정교사 자리도 귀하거니와 설사 먹고 자는 건 해결한다 하더라도 보통 노동자가 일주일은 일해야 벌 수 있는 4원까지 대줄 집을 찾을 수는 없었다. 진학을 포기하고 있던 김명씨를 구원해준 이는 오빠 김영선이었다. 1924년 미국 창고에 취직이 된 것이다. 간이 농업학교 중퇴자인 그가 사무원으로 취직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 덕분이었다. 천성이 선량한 오빠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드러내지 않는 온순한 청년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소라고 불렀다.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이었다. 김명씨는 경성 배화여고를 선택했다. 배화여고. 다른 학교들과 달리 기숙사가 있어서였다. 조선 왕가의 사람들이 쫓겨나고 일본 고관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경복궁 서편 피륜동 언덕에 있는 배화여고는 미국인 여자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였다. 이끼 빛깔이 도는 청동 지붕 아래로 다락방이 나란히 날린 서양식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은 단아했고 정원은 아름다웠다. 교장은 미국인 여자였고 학생들은 대개 지주의 딸이었다. 벽석지기만 해도 부자라던 시기에 천석지기 딸도 여럿이었다. 졸업만 하면 보통 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신문사나 잡지사에 들어가 신여성 신지식인으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었다. 엄마가 바라던 게 그거였다. 그러나 김명씨는 1학년도 마치지 못했다. 오빠 김영선이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산 지역에서 청년 조직을 결성하다가 발각된 김영선은 이번에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왔다. 경찰의 구타와 고문에도 지독하게 버텨 자신의 실제 활동을 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고주의는 자본가를 타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음에 분명한 이 위험한 젊은이에게 격리장부를 맡기려 하지 않았다. 실업자가 된 오빠는 더는 동생에게 돈을 보내줄 수 없었다. 마산집에 돌아가니 오빠가 동생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 때문이다. 우리 조선 민중이 잘 살려면 우선 일본을 물리친 뒤에 무산계급 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대지주와 자본가들의 권력을 빼앗아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해. 빈부격차 없이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요. 이를 이끄는 것이 공산당이다. 세계의 공산당은 하나다. 혁명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건너온 미제사탕보다도 달콤하고 단오절 그네타기보다도 짜릿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도 세계의 공산당은 하나라는 말도 그랬다. 보통 학교 졸업반 때 부잣집 동급생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처음 마셔본 사이다처럼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는 단어였다. 금지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간 기분이었다. 소처럼 착하고 순한 오빠가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김명씨는 혁명가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이듬해인 1925년 4월 17일 극비리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다. 김명씨는 김영선과 나란히 당원으로 가입했다. 당원 명단은 비밀이었지만 가까운 이들끼리는 모를 수가 없었다. 선배들은 120여 명의 창립당원 중 어린 축인 김명씨를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었다. 그러나 김명씨는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기마경찰의 총소리와 말발굽 소리에 쫓겨 달아나던 그날 13살의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다. 3. 희망. 우랄은 심심한 산맥이었다. 해발 몇백 미터밖에 안 될 야트막한 산봉우리들 너머로 뾰족한 산줄기도 보이고 터널과 철교를 지나가기도 했지만 우랄 산맥 조선의 첩첩산중에 비하면 야산지대 같았다. 드문드문 별로 안 높나 보지. 드문드문 노천광산의 건물들이 보였는데 가동을 멈춘 듯 아무 연기도 나지 않았다. 산맥을 거의 넘어설 무렵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다. 춤추듯 날리던 눈송이들이 반 시간도 못 되어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눈폭풍으로 변했다.
우랄 산맥을 관택한 증기 기관차는 간간히 기적을 울리며 시야를 가리는 폭설을 뚫고 줄기차게 달렸다.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지만 기차는 예전의 등급 그대로였다. 모든 침대가 개방된 3등 객실도 있고 2등 객실도 있었다. 3등 객실에는 옷차림새나 얼굴과 손발만 보아도 조선인 농부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가난한 러시아인들이 가득했다. 그거 입으려다가 너랑 새 조선 여자가 탄 4인승 1등 카는 쿠페라고 불렸다. 1등 객실이라고 복도에는 차장 둘이 종일 할 일 없이 어스렁거리다가 가끔씩 더운 물을 갖다 주거나 침을 들어주었다. 통로로 나가면 흑갈색 나무 문이 늘어선 반대편에 적당한 간격으로 유리창이 달렸는데 앉아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회전이 되는 동그란 1인용 의자들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새 여자는 나란히 회전식 의자에 앉아 식당 칸에서 사온 자홍색 음료 시트로를 마시곤 했다. 시트로. 눈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나는 눈이 정말 좋아요. 김명씨의 말에 고명자가 연분홍 고운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말했다. 눈 보기 어려운 남쪽에 살았으니 그렇지. 내 고향 충청도 부여에는 초교일이면 눈 치우는 게 일이었어. 중국 쪽 바다에서 눈이 엄청나게 몰려오거든. 아오모리란 데서 살다가 이주해온 일본인 남자가 있었는데 어찌나 눈 치우는 걸 좋아하는지. 눈만 오면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하오리 차림으로 골목길을 쓸고 다니는 바람에 여자들이 질겁하고 달아나곤 했지. 장교인지 사병인지 알 수 없는 소련군인 둘이 웃음을 던지며 지나갔다. 고명자도 웃어주거든 말을 이었다. 더 꼴서 나온 건 조선인 대지주였어. 일본 놈들에게 빌부터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는 쌀창고를 몇 개나 지어서 마름에게 맡겨놓고 저는 읍내 나가 어린 처녀를 두셋으로 첩으로 두고 살았어. 마름이란 놈도 그자의 친척인데 매일 밤 읍내 기생집에서 술 취해 돌아오면서 고래고래 일본 노래를 불러대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어른들이 야단이라도 칠 텐데 그놈은 아무도 못 건드려. 낮이건 밤이건 아무 소작인 집에나 들이닥쳐서 닭 잡아와라, 목욕물 데워와라 행패를 부려도 다들 절절매고 시키는 대로 했지. 아니면 소장년을 빼앗겨 굶어야 하니까 지금도 그러고들 살겠지. 며칠을 더 달린 기차는 스베르들롭스크로 들어섰다. 왕조의 고도 예카테린부르크의 혁명가 스베르들로프의 이름을 따서 바꾼 곳이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이 처형된 곳이기도 했다. 스베르들롭스크. 이게 니콜라이 2세가 처형된 곳이구나. 스베르들롭스크는 온전히 유럽풍의 도시였다. 동양인이 서양 건물을 흉내내어 지은 듯 어딘가 어색하고 값싸 보이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시내의 건물들이 여간 고풍스럽고 우아하지 않았다. 기차가 스베르들로스크 역으로 접어들자 빈 선로 위를 어슬렁대는 몇 마리 돼지가 눈에 띄었다. 돼지들은 기적 소리에도 달아나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철로 위를 헤매고 다녔다. 시베리아 역마다 흔히 보아온 풍경이었다. 기차가 멈추고 있으려니 철로 주변으로 제설 작업자들이 모여들었다. 좋기 200명은 되는 것 같았다. 한편에서 선로에 쌓인 눈을 나무 삽으로 가볍게 퍼던지며 다른 한편에서
가장자리에 얼어붙어 다져진 눈을 손잡이도 없이 긴 삽으로 두세 칸씩 단번에 깎아쳐냈다. 하나같이 두꺼운 장갑에 털모자를 쓰고 가죽장 하나, 나무 껍질로 만든 단화를 신었는데 자세히 보니 대부분이 여자들이었다. 간혹 커다란 눈에 반짝이는 눈망울이 매혹적인 늘씬한 처녀들이 다몽색으로 상기된 뺨에 긴 입김을 내뿜으며 삽질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여자들이 치운 눈을 쌓아놓는 방법은 조서에서는 볼 수 없는 기술이었다. 겹겹이 쌓여 굳은 눈을 다듬이돌 2장 정도 크기로 잘라서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쌓인 눈은 녹지를 않으니 기차역의 한적한 공간과 시내의 길거리에는 눈벽돌로 세운 성들이 나날이 길어지고 높아지고 있었다. 화차에 물과 석탄을 채우느라 기차가 다시 출발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바깥 기온은 영하 20도가 넘었다. 세 여자는 옷을 잔뜩 껴입고 목도리로 목과 턱을 칭칭 감은 다음 기차에서 내렸다. 제정시대에 지어졌을 아름다운 역사 앞 광장에는 두 어린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형상의 레닌 동상이 자그마하게 세워져 있었다. 누군가 계속 눈을 치우는 온 세상이 하얀 가운데 두 줄 철로와 동상만이 까맣게 솟아난 듯했다. 이 3층짜리 석조 건물이 늘어선 역 앞에 직선 가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었다. 역시 대부분이 여자들이었다. 마치 온 도시의 여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 같았다. 눈발이 다소 약해지긴 했어도 눈삽이 지나가자마자 다시 하얗게 쌓이기 때문에 모두들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대합실 한편에 매점 겸 식당으로 운영하는 휴게소에는 대여섯 명의 러시아인이 큼직한 페치카 주변에 앉았다. 페치카. 허리 높이로 벽돌을 쌓아 만든 페치카에는 철판이 덮여 있었는데 소치나 주전자를 얹어 놓을 구멍을 뚫어 놓아 평소에 막아두었다가 조리를 할 때만 열었다. 철판 위에 열린 찻주전자에는 수증기가 오르고 있었다. 수증기가 오르고 있었다. 식당 옆에 붙은 조그만 매점에서는 어린이 장난감부터 수건과 속옷 같은 여행용품을 팔았다. 품질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종로의 일본인 상점에 있는 상품들이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기차 시간표가 붙어있는 흰벽 양편으로는 품종을 알 수 없는 화초가 심긴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생선 토막을 얹은 빵을 먹었는데 세 여자는 빵 대신 설탕에 재운 매실을 넣은 따뜻한 음료를 시켰다. 매실차를 올짝이 비어 김조이가 물었다. 우리 러시아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세 여자의 목적지는 모스크바에 있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이었다.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에 신입 당원들을 유학 보내라며 여비를 보내왔고 일진 20여 명이 제각기 모스크바로 향하는 중이었다. 공산대학에서는 일본, 대만, 베트남 같은 동양의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무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귀국 후에 지하활동을 위해 모두 가명을 써야 했다. 고명자가 답했다.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난 정했어. 시베리스키로 할 거야. 시베리아에서 다시 태어난 혁명가. 괜찮지? 김조이가 손가락을 저어 보였다. 아니지. 스키는 남자 이름이니 여자는 스카야라고 해야지. 스카야. 시베리스카야. 앞으로 그렇게 불러줄게. 시베리스카야. 멋지다 얘. 세 동양 여자가 호들갑을 떨자 뒷짐을 진 채 페치카를 등지고 서서 불을 쬐던 러시아인들이 바라보며 웃어 보였다. 약해졌던 눈발은 다시 굵어져 하늘과 땅 사이를 하얗게 채우고 있었다. 이제는 시가지 풍경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역 앞 전나무 위에 쌓인 커다란 눈무더기가 퍽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을 때였다. 역광장으로 갈색말 3마리가 끄는 삼두마차가 눈발을 헤치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제정시대 귀족의 소유였던 듯 화려하게 장식된 검은 마차와 긴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말들의 자태가 그림 같았다. 마차에서 내린 이들은 중년의 백인 여자였다. 통넓은 러시아 치마에 조끼와 쇼를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담요 같은 것을 덮은 여자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대합실로 들어오고 마차는 다시 폭설 속으로 사라져갔다. 귀족들의 재산이 전부 인민의 것이 되었나 봐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만인의 평등, 만인 평등의 공산주의 세상 얼마나 좋아요. 내 가명은 스베츠바로 할래요. 혁명과 스베르돌로프처럼 살려고. 김명씨의 말에 김조이가 화답했다. 그래? 그럼 나는 혁명 작가 마야콥스키를 따서 마야코바라고 할래. 새 여자의 이름은 시베리스카야 스베츠로바 마야코바로 정해졌다. 앞으로 짓게 될 각자 10개도 넘는 가명 중 첫 번째 이름이었다. 모스크바로 들어가는 날에는 여행 중 최악의 눈보라를 만났다. 모스크바까지 앞으로 2시간. 알렉산드로프 역에는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폭설이 몰아치는 가운데 남녀 노동자들이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 보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고개도 들기 힘든 눈폭풍 속에서도 쉬지 않고 눈의 성벽을 만들어 나갔고, 길고 뾰족한 망치나 지렛대를 든 남자들은 네일을 들어 올리고 두드리는 데 열중했다. 철로변의 상록 침엽술인가 방설림에 쌓인 눈무더기가 만들어 놓은 기괴한 영상들도 그 너머 지평선도 눈보라에 가려 구별이 되지 않았다. 눈보라는 기차가 알렉산드로프 역을 출발해 모스크바 변두리로 접어들 즈음 잦아들었다. 눈발이 약해지면서 시야는 다시 넓어지고 간간히 구름 사이로 새어나온 햇빛이 탐조등처럼 눈의 바다에 내리꽂혔다. 때때로 소나기처럼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9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 횡단의 종착역자 모스크바의 관문인 야로슬라브스키 역에 가까워졌을 때에는 대평원과 나란히 잿빛 구름들만이 빠르게 흘러갈 뿐 시야는 환해졌다. 회색으로 보이던 눈 색깔도 다시 새하얘졌다. 얼어붙은 볼가강병 송림 사이로 언뜻어뜻 오래된 교회와 옛 귀족의 저택들이 지나갔다. 시베리아의 목조 가옥들과 달리 붉은 벽돌을 쌓고 흰 화강암으로 문틀과 창틀을 장식한 유럽풍 저택들에도 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허름한 차림의 농부들이 살고 있었다. 넓은 정원의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말을 타거나 걸어가는 사람들, 양쪽에 두레박을 탄 긴 나무 지렛대로 우물물을 퍼올리는 여자들, 눈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휙휙 지나갔다. 드디어 혁명의 성지 모스크바예요. 기차가 역으로 진입하느라 심하게 덜컹거렸다. 김명씨가 오는 내내 즐겨 먹은 설탕에 절인 자두를 헝겊으로 감싸 가방에 넣으며 흥분했다. 요란한 새소리와 함께 기차가 멈추면서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명자가 소리를 질렀다. 조이야, 너희 시동생이 마주 나왔어. 김조이의 남편 조봉암의 동생 조용암이 승강장에 서서 고개를 빼어 열차를 살펴보고 있었다. 옆에는 보성 전문 학교를 나온 안동 사람 권오채도 있었다. 먼저 모스크바에 도착한 남자 유학생들이었다. 남자들은 신의주를 거쳐 중국 땅 안동으로 건너가 기선으로 상해에 도착한 뒤 중국 대륙과 몽골을 관통해 모스크바까지 갔다. 또 남자 뒤에는 꼬민테른 본부에서 나온 러시아인 간부와 고려인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금방 쏟아진 눈을 치우느라 부산한 역전 광장에는 승합차와 마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은 10명쯤 탈 수 있게 개조된 검정 승합차에 올랐다. 마산과 진주로 오가는 일본 회사의 승합차 비슷하게 생겼는데 추위 때문에 나무와 유리로 벽을 막은 게 달랐다. 고려인 청년인 꼬민테른 간부의 말을 통역해 주었다. 조선에서 오신 혁명가 동무들, 기숙사로 가기 전에 먼저 레닌 선생 묘지부터 참배하러 가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레닌이 죽은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 붉은 광장 지하묘지에 안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국내 신문에도 보도되어 알고 있었다. 모스크바는 공사 중이었다. 곳곳에 4, 5층짜리 집단 가옥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시멘트가 어느 겨울이면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러시아인들은 폭설이 내린 날인데도 일을 했다. 신축 건물마다 기중기가 세워져 있어 수십 명의 여자들이 지상에서 다듬이돌만한 시멘트 벽돌을 철판 상자에 담아주면 위층의 남자들이 기중기로 끌어올려 쌓아나갔다.
새로 짓는 집들은 교외 귀족들 저택이나 스베르들롭스크의 전통 건물에 비해 한결 단순하고 획일적이었다. 사방으로 넓게 뻗은 직선 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전차들, 적황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질서는 조화롭지만 건물 입구나 창문의 문양은 다소 조잡했고 녹슨 창틀이며 골목길은 너저분해 보였다.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모스크바는 인구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선의 경성에서 온 여자들을 압도했다. 대평원의 바둑판처럼 비슷한 길과 거리가 반복되다 보니 금방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에 다리를 건넜다는 기억뿐 어디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게 도착한 곳은 독특한 중세 건물들로 둘러싸인 드넓은 광장이었다. 여기가 붉은 광장입니다.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본부이지요. 사인원을 치우느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고 있었다. 그 넓고 넓은 광장에 눈을 다 치울 태세였다. 눈을 치운 바닥에는 검은 돌을 다듬어 만든 벽돌이 드러났다. 광장 주위로는 양파 모양의 탑이 우뚝한 러시아 정교의 성당과 둠이라 불리는 대형 백화점, 정부 청사로 쓰이고는 옛 궁전 크렘린의 긴 붉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레닌의 묘지는 정부 청사 담장 앞에 새로 지어진 소박한 붉은 벽돌집 지하에 있었다. 눈꺼풀도 깜빡이지 않을 듯 석상처럼 우뚝 서 있는 경비병을 지나 계단을 밟아 내려가니 넓지 않은 공간에 높은 유리관이 나타났다. 환히 켜진 전등들이 관 속에 놓은 레닌의 시신을 비추고 있었다. 줄지어 들어간 관람객들은 유리관 3면을 따라 걸은 후 다른 문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다. 묘한 황약분 냄새가 희미한 가운데 구득구는 소리 외에는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레닌은 남쪽을 향해 반드시 누운 채 두 손을 아랫배에 올려놓은 자세로 미라가 되어 있었다. 화장을 한 듯 얼굴은 금방 잠든 사람처럼 살색이 돌았다. 거의 다 벗겨져 귀 윗머리만 남은 대머리에는 푸르스름한 핏줄기까지 보였다. 코밑과 턱 밑에는 수염을 길렀는데 작은 콧날을 우뚝 했고 귀도 작은 편이었다. 양복 가슴에는 적기 훈장을 달았고 허리 아래로는 검은 천으로 덮어놓았는데 동양인처럼 단아한 체구였다. 러시아인들은 털모자를 벗어든 채 묵념을 하거나 손으로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그리며 지나갔다. 세 조선 여자도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뒤따라 관람객이 밀려와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밖에 나오자 통역이 꼬민테른 간부의 말을 전했다. 레닌 선생의 혁명적 이론은 인류 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횃불이었습니다. 레닌 선생의 말씀은 전 세계 근로인민을 해방하라는 지상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레닌 선생의 참된 사랑은 전 지구상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인류 평화를 이루려는 태양의 자비였습니다. 선생의 위협은 세계 인민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통역은 안내인을 겸해 묘지의 유래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원래 레닌 선생은 고향의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 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스탈린 동지께서 선생의 위협을 기리모범으로 삼고자 최첨단 의료 기술로 방부 처리하여 인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요란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시계탑에서 종을 치는 대신 인터내셔널가를 틀어놓은 것이었다. 음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일행은 고막을 긁어대는 인터내셔널가를 들으며 레닌 묘지 양쪽에 조성된 혁명가들의 무덤을 구경했다. 눈에 덮인 화단에는 혁명 당시 시가전을 하다가 전사한 400여 명의 혁명 용사들이 나란히 묻혀 있었다. 혁명용사 묘지 건너편에는 짜르 왕조 시절에 혁명가들을 공개 처형하던 교수대 시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돌로 쌓아놓은 벽 위에 설치된 교수대에는 발목과 팔을 묶는 데 쓰였던 족쇄와 쇠사슬이 걸려 있었다. 쇠사슬에 붙은 검붉은 녹은 마치 굳은 피가 묻어있는 듯했다. 승합차는 그리 크지 않은 하얀색 2층 건물로 이동했다. 대리석 기둥이 세워진 건물 옆에는 KYTV라는 청동 간판이 붙어 있었다. 통역이 번역해 주었다. 카우트브, 조선어로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의 약자입니다. 휴식시간이라 수십 명의 학생이 복도와 정원에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고 있었다. 온갖 복장과 얼굴 모양이 마치 인종 전시장 같았다. 양복을 입은 이도 있고 제 나라의 독특한 전통 복장 그대로인 이들도 있었다. 먼저 온 조선 유학생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교관 마자르가 일행을 맞았다. 노랑머리의 젊은 백인이었는데 폴란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마자르는 교무실에 딸린 응접실에서
차를 대접하며 간단히 학교 소개를 했다. 우리 대학은 동양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1921년 개교한 이래 동양 여러 나라의 혁명가들이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을 배우고 있습니다. 과정은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일찍 임무를 받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 활동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이번에 20여 명의 학생이 입학했는데 과거에도 조봉암 동무와 러시아에 이민 온 고려인 몇 명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러시아와 각국의 언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도와주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전부 무료이고 매달 소정의 급여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몸가짐이 알뜰하고 높고 낮음이 뚜렷한 음색이 시원스러운 마자르는 세 여자를 한 명씩 둘러보고 빙긋이 웃었다. 세 동무는 우리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조선인 여성입니다. 러시아에는 세 마리 말이 함께 끄는 마차가 있습니다. 트로이카라고 합니다. 우리 공산당의 기본 조직도 트로이카라 부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논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위원회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조선 공산당 최초의 여성 트로이카가 되겠군요. 축하드립니다. 마자르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묘한 마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동안 엄정한 심사를 거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테런의 일국일당 정책에 따라 일국일당 전쟁에 따라 여러분이 조선에 가면 조선공산당에, 중국에 가면 중국공산당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련에 오셨으니 당연히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될 것이니 부디 열성적으로 배우고 노력하여 조선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치하에서 굶주리고 고통받는 조선의 인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이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에 다 같이 웃으며 인사를 마치고 여자들은 기숙사로 안내되었다. 본관과 별도로 지어진 기숙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침대 칸처럼 4명씩 2층 침대에서 살도록 된 방이 양편으로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일행은 미리 비워놓은 한 방에 셋이 함께 살도록 배치받았다. 오후 4시가 되니 벌써 어두워졌다. 낮 동안 혁명기념관을 구경하러 갔던 조선인 학생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기숙사로 돌아왔다. 이는 아는 얼굴보다는 모르는 이가 더 많았지만 조선의 항일운동권은 좁았고 공산주의자들의 인맥은 더 좁았다. 한 사람만 건너면 누군가 연결되어 다들 금방 아는 사이가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식당 한편에는 조선인 유학생들끼리의 술자리도 열렸다. 보드카 2병에 러시아직 소시지 몇 개가 뿐인 소박한 자리였지만 다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청년들이라 재담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금 늦게 마자르가 보드카 2병과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참석해 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1925년 12월 하순이었다. 조선공산당의 첫 단체 유학생 20여 명 중 해방되기까지 20년 세월을 항일운동에 바칠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몇 명은 졸업을 하고서도 조선에 들어가기를 겁내 소련에 남아 공장에 다니게 될 것이었다. 국내에 잠입했다가 몇 년 옥살이를 하고는 용기를 잃고 낙향에 은둔할 사람도 여럿일 것이었다. 사상이 불량하다거나 분파주의자라는 판정을 받아 졸업조차 못하고 퇴학당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잘못 화기애애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조선공산당 당원 105명이 구속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10,000km나 떨어진 안전지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밖에는 영하 20도가 넘는 북유럽의 냉풍이 불고 있었지만 하나도 춥지 않았다. 희망이 이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심장을 뛰게 했다. 마자르의 선창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어로 민요 스텐카라진을 합창하며 사람들은 취했다. 술에 취하고 혁명에 취했다. 혁명이 가져올 희망, 사랑, 슬픔 중 가장 먼저 다가온 희망에 취했다. 참새 언덕에서 여기서부터